예, 반갑습니다. 그 해커스 임용 도덕윤리 박승원입니다. 2023년 대비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는데요. 음,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또 지금 몇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진행은 첫 시간은 2022년 기출문제를 해서 어,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좀 자세하게는 나중에 우리 기출분석반 또 수업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모든 그 제 이론 강의는 기출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몇 번씩 언급을 할 거고요. 오늘은 합격 대비 설명회 안에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어, 초수 선생님들을 대체로 기준으로 해서 임용 어, 시험을 어떻게 1년 동안 대비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니까 지금 참석하신 분들하고는 뭐 수업 끝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인강 안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 기준은 대체로 초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들었거나 저한테 작년에 들으셨거나 어디 가서 들었거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기준 하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 마스크를 또 쓰고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숨이 좀 차오르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1시간 안에 원래 보통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 3시간 분량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1시간에 압축해서 해야 되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좀 못할 것 같고, 포인트와 어떤 이제 문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분량은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뭐 문제 빼고 관련 출처 빼면은 답만 뭐 적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2교시 이제 전공 A 1번 문제부터 보겠는데요. 항상 요즘 최근에 시작은 1번 문제가 이제 교과교육론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체로 첫 문제는 우리가 맞추게 해서 의욕을 키우는데, 음, 저도 모의고사 하면 이제 1번 문제는 좀 쉽게 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1번 문제부터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통합적 인격 교육에서 인격이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수험생들은 아, 리코나 나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나왔구나. 속으로 좋아하셨는데 그다음부터가 문제였죠. 가치, 감정, 행동이 습관화된 것이다. 그래서 인격에는 단순히 옳은 일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도 포함된다.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인격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것과 이것.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아, 이거 학생들 안 봤을 텐데. 항상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전 시험 보면 혼자 봤을 때는 더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안 봤는데. 얘긴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수업 시간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나가다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너무 이런 얘기지만 내년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거는 1점입니다. 결국 1점. 여기에 놀래서 뭐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60점 중에 1점이니까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건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 전자는 관계지향적이고 윤리적 행동을 위해 필요하고자 하는 숙달지향적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행적 인격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공부에 우리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공부의 폭은 각자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어진 기존에 있는 만큼만 보고 시험을 보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그건 충분하고 다른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혼자 맞추고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근데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점. 근데 굉장히 정답률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우리 임용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쉬운 문제. 첫 문제로서는 참 적합한, 그러니까 가와 나의 두 가지가 지금 교차하고 있어요. 절대로 맞추기 어려운 문제 하나와 누구나 거의 임용에
도전했다면 한 번쯤은 이거 관련된 걸 안 볼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도덕교육의 목표와 방법 등에 대한 논쟁은 두 가지 윤리적 관점 간의 강조점과 도덕성을 정의하는 방식, 인간을 규정하는 것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대조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 그 자체보다는 행위자의 주문. 여기서 벌써 답들 다 쓰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초수 처음 보는 선생님들은 와 이거 어떻게 맞추지 하는데 1년 정도 후에는 이 문제는 틀리기가 어려운 문제. 내가 막 일부러 틀리려고 의심하고 막 1번 문제가 이상하니까 나도 어려운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니면 이건 쓰게 돼 있어요. 덕윤리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같이 저하고 공부하셨던 1년 동안 작년에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리코나 한 문제, 덕윤리하고 뭐 이런 관련된 거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오고 둘 다 나올 수도 있다. 예상대로 나왔는데 예상을 안만 해도 결국 지엽적으로 나오면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번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올해 나왔으니 내년에 안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있는 지문 중에 다른 거를 가로치거나 여기 있는 설명을 활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은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거죠. 이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출을 최우선의 암기는 기출 지문과 기출 답안이에요. 그게 재활용이 되거든요. 절대로 그 범위 80% 정도는 그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이 답이 성립되게 되는 근거나 우리가 자주 봐야 되는 이 교과교육의 책들이에요. 다 이 책에서 뽑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대체로 요 두 번째 지문, 요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책하고는 거의 뭐 수험생 관련해서 교과교육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잘 눈여겨 봐 두시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면 이제 불교, 한국 윤리 사상 뭐 이렇게 나오면 한국 유학, 한국 불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대체로 이제 불교 사상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 윤리 사상 고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그대로 냈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렇게 나오면 요약을 한 거예요. 대체로 그 지문을 요약하거나 윤색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적합하게끔 좀 변형을 하는 거죠. 근데 고전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대체로 손을 안 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나왔다. 근데 그대로 나왔다고 해도 우리 뭐가 다르죠? 그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하죠? 유학이든 불교든 한자로 그대로 나오진 않잖아요.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죠. 내가 봐왔던 지문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번역이 좀 특이하다 이러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해도. 그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 7회인가 8회인가에서 똑같이 냈거든요. 지문을. 근데 저는 공적 영지라고 내질 않고 공적과 영지 이렇게 나눠서 냈단 말이죠. 원래는 그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근데 요 지문 진리에 들어가는 뭐 첨가지문 이건 굉장히 이 지문 하나예요. 이 공적 영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 지문밖에 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모의고사 보는 학생들한테도 이제 진으로 나올 게 공적 영지밖에 없다. 공적 영지에서 이제 더 나가면은 정말 그때는 화가 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공적 영지 관련해서 니은은 또 우리가 한 문제를 맞추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고 여기에 선정과 정예의 개념, 뭐에 산란함이 없느냐 뭐 이런 거 마음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걸 쓰기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뭐 이거 어떻게 썼을까 하는데 나중에 가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다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만만한 문제는 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별로 없었어요. 다 조금씩은 고민스럽게 만든 그나마 좀 쉬운 문제였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참
그 시험 보고 온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별의별 게 다 나왔다. 그 뭐냐 그랬더니 탄핵소추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범위에서 굳이 탄핵소추를 내야 되느냐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나왔더라고요. 제가 문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다가 삼권 분리까지, 권력 분리까지 나왔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그 법과 정치라는 교과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 계열에서 넓은 범위로 보면 일반 사회도 우리가 아우를 수 있고 또 법과 정치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다루는데 고정과 윤리 다른 데서도 찔끔찔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참 이 문제는 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세대 정도가 이 문제를 봤다 그러면은 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또 여러분처럼 이 세대 여러분 세대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20대들이 보기에는 많이 들은 얘기지만 또 익숙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이 느낌에는 한 문제 맞춰라 하고 준 것 같은데 의외로 못 맞춘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기도 했고 익숙치가 않으니까 미국의 공화주의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애매한 거죠. 우리나라는 없나요, 이게? 미국의 공화주의라는 이 문제 타이틀도 사실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제가 마침 법과 정치 교과서가 한 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못 모르고 샀던 처음 저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근데 그 교과서에 보니까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뭐 공화주의, 자유주의 공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조금 애매한 게 나왔고 뒤에 가면 공화주의 문제 하나 더 나오긴 하지만 답은 보고 나면 너무 쉬운 거지만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혼자 뭐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하는. 그다음 네 번째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전공이 동양 한국 쪽인 거 아시나요? 하여튼 지문은 제가 이래저래 발굴을 많이 해서 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모의고사에 한 번은 이렇게 지문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가로는 인심도심에 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인심도심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걸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문에 있는 개념 용어들은 무엇이든 괄호로 나올 수 있다. 원래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저도. 근데 대체 소체까지 나올 줄은 다들 그리고 이제 번역을 보통 큰 바탕, 작은 바탕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체 소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큰 바탕, 작은 바탕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정약용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이제 올해는 이제 자주직원을 많이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요번에는 주제는 예측대로 나왔지만 그 예측을 맞춰주는 대신에 문제를 쉽게 내거나 어렵게 내거나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 얘긴데요. 아마 정약용의 최근 경향으로 봐서는 그냥 거의 매년도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올해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율곡이 빠졌거든요. 율곡이 매년 나오는 느낌이었다가 하나에 쉬었는데 다산이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으니까 또 내년엔 쉴지도 모르지만 비중상으로 이제 퇴계 율곡 다산 중에 다산 정약용이 제일 이제 커지는 분위기예요. 올해 2점짜리 나왔지만 내년에 4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서요. 5번 문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은 했지만 예상을 조금 뛰어넘는 그러니까 괄호넣기 정도로 최소국가나 극소국가를 낼 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됐는데 그 예측은 맞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다르냐 이거 분명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막상 쓰자면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보시더라도 노직에 대한 관련된 거를 명확하게 쓸 수 있게 제시해 주는 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어떤 뭐 개론서들을 보거나 이렇게 해도 현대 철학자들의 이론들을 정리해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임감을 좀 더 느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맞게 이제 교재를 정말 해놔야 되겠다. 지금도 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냥 쓸데없이 군더더기들 붙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문장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소위 외우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험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내니까. 이제 서술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 줄, 두 줄이에요. 서술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핵심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이 5번 문제도 그래요. 기억 디귿에 들어가는 용어. 그러니까 이 노직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무정부 상태, 자연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이게 사회계약론자들하고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를 지키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되려면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사회계약론자들은 그냥 그대로 그것이 하나의 합의가 돼서 동의가 돼서 국가가 만들어진다. 근데 노직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이거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자위권을 발동해서 힘센 사람을 뭐 앞에 내서서 고용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사설 경비업체 식으로 운영되다가 그것이 점점 더 보편화돼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 단계가 극소국가고 최종 단계가 우리 현대사회는 최소국가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공화주의적 입장에서는 최소국가 가지고는 안 되죠. 국가가 훨씬 더 많은 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극소국가 정도, 국가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적인 강제력을 가진 단체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국가의, 그래서 극소국가든 최소국가든 공통점은 강제력을 독점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 그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차이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마 점수 배정이 기억 디귿이 뭐 가로넣기가 사실 요즘엔 더 중요하니까 1점 1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 디귿이 서술형이 2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보기에 공통점 강제력의 독점권 소유 단답형이에요. 사실상 보면. 그래서 이것도 1점으로 거의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 차이점 돈을 내는 사람들은 해주고 안 내는 사람들도 해주다가 나중에 뭘로?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국가에서 이제 우린 최소국가. 어쨌든 이제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지켜주되 공짜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그걸 나중에 세금 형태로 징수하겠다. 그게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극소국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만 보호한다는 거. 근데 그러기에는 참 애매하잖아요. 똑같이 누군가가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돈 낸 사람 여기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뭐 우리 그 온도 36점 몇 도 이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금 낸 사람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는 한 모르니까 사실상 극소국가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조금 깊이 있게 하는 분들은 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최소국가, 극소국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의미도 나는 한 줄씩 써놨었어. 그런 분들은 맞추는 거고요. 그냥 최소, 극소만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은 뭐지? 차이가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 우리가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당황이 줄을수록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6번 문제. 시간이 이게 좀 조금 더 빨리 가야 되겠네. 6번 문제가 바로 이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자유론. 그냥 뭐 매년 나오는, 이거는 뭐 그냥 어떤 형태든 빠질 수가 없어요. 최근의 경향에서는. 그래서 가의 경우는 우리 이 패티잇을 대표로 하는 공화주의자의 자유. 나는 벌린을 대표로 하는 자유주의자의 자유.
그래서 이 안에서도 되게 복잡해요. 제가 시간이 한정돼서 뭐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화주의의 자유의 최근의 목적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든 이 자의적인 지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화주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배라는 말을 엄청 얘기 많이 하고요. 그냥 지배도 아니고 자의적 지배. 근데 시험 문제 나왔지만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이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벌린의 자유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 자유와 이제 적극적 자유를 나누어 놓고요. 자유주의자의 자유는 대체로 뭐예요? 나한테 뭐 좀 시키지 말아줘요, 이거죠. 강제. 강제가 없어야 돼요. 뭐 임금이 있고 군주가 있고 뭐 정치 형태 어떤지 다 좋은데, 나한테 이래라 저라면 조그마한 나라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라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 안 된다. 공화주의자는 지배당하고 막 이런 어떠한 형태도 다 좋은데 자의적인 지배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군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내 맘대로 오늘부터 내가 법이야, 내가 하는 대로 해, 이런 거를 절대 공화주의는 배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라는 말이 아주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해 입장에서 이 니은이 가진 적극적 자유가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지배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게 과연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지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를 이 자의적 지배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간섭도 결국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점이죠. 대체로 근데 우리가 많이 준비했던 거는 벌린의 입장에서 이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패티슨 왜 제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내내 패티시 많이 나오더라. 그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온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묶어서 나오더라고요. 예, 7번 문제.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세 단계.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우리 이제 플라톤 문제잖아요. 그래서 플라톤 문제니까 서양 사상으로 분류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류되는 거는 정치 사상 쪽으로. 왜냐하면 정치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 문제로 인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도 안 나오게 됐고 중세 문제도 다 빠져버리는,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철학자 얘기였죠. 특정 계층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디귿에 비유에 해당하는 역할하는 사람들 주된 특징, 수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배를 지휘하는 사람. 철학자들을 말해요. 철학자들이 가진 사람 특징이 뭐예요? 지혜죠. 덕. 그들의 고유한 덕, 철학자들의 덕은 지혜예요. 그 지혜와 관련해서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국가에서 뭐가 선이냐에 대한 지식을 철학자들은 제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근거해서 국가를 또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쓰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막상 공부하다 보면 어떤 거는 세 가지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두 개 쓰기가 쉬운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뭐지 두 가지가? 보통 하나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 있는 거에서 둘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니은이 모든 사람들이 사유재산 금지, 이거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항상 약간의 상식을, 왜 사유재산을 금지했을까? 이러면 인간은, 우리 순자 공부하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이기심과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 건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 이런 게 벌어져서 결국 자기 역할을, 결국 두 가지가 다 물려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사유재산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내 거 가지려고, 남의 거를 뺏으려고 하거나, 또는 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사유재산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내 역할을 하는 게 소홀해지잖아요. 다 맞물려 있는 문제죠.
어쨌든 플라톤의 정치 사상이 또, 그러니까 심심하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은 꼭 등장해요. 플라톤 문제가. 자주 등장은 안 하는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올해는 빠졌죠. 실제로는 굉장히 매년 나와야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플라톤 문제가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 문제가 빠지는 게 또 징크스가 되더라고요. 그다음 8번 문제. 도덕적 행위는 사회 집단 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콜버그 선생이 이번에는 아주 크게 문제가 안 나오고 좀 작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 사회적 지식과 이 영역의 문제. 우리 튜리엘도 정말 최근에는 비중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튜리엘, 반두라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낼 요소들이 많고 내기에 좋단 말이죠. 거기다가 콜버그를 붙여서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거, 이게 도덕적인 분위기, 도덕적인 문화, 굉장히 집단에 여러분들 아마 이제 교사 되시면 제일 먼저 우리 반 잘 만났다. 뭐겠어요. 우리 반 분위기 좋다 이거죠. 되도록 이 눈빛 좋은 친구들, 그리고 내가 얘기해주면 저 반응해주는 친구들 만났을 때 쉽잖아요. 이게 근데 뭘 얘기해도 잘 안 받아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힘들단 말이죠. 콜버그가 얘기하는 이 도덕적인 분위기가 갖는 큰 역할, 이건 뭐 제가 지나고 보니 더 강조할 걸 막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단의 도덕적 분위기. 근데 이건 뭐 많이 맞추셨어요. 제가 뭐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콜버그는 워낙에 이립하고 저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의뢰 입장에서 니은 디귿을 각각 도덕 규칙과 인습 규칙에 대한 얘기는, 이건 뭐 우리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1년 공부를 하시면 못 쓰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그냥 도덕 규칙, 인수적 규칙의 특징을 써라 이렇게 하면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걸 쓰시면 돼요. 도덕적 규칙은 보편적이다. 인습적 규칙은 뭐겠어요? 상대적이고 사회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밖에 어떤 걸 쓰셔도 아마 이거는 한 가지씩 뭐 쓰라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처방적인 거, 그리고 뭐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변경될 수 있고, 또 합의나 이런 거에 변경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될 문제들이 이런 거죠.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리을의 근거에서 이 영역혼합 이 문제도 내기가 워낙에 좋고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역 혼합이 나왔던 거예요. 영역이 혼합되어 있다.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답은 그냥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영역이 서로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 어떤 문제였어요? 실험실에 계약하고 참가하는 그것은 어떤 개인의 자유라든지 인습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 남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피해를 보더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갈등하는 건 도덕적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튜리엘에서 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답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근데 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9번 문제로 가서요. 칸트 문제인데 칸트 문제도 상식 조금 우리가 공부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매년 괄호가 되게 어려웠던 경우도 있고 뭘 서술해야 되지 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쓸 게 분명했고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1년 동안 하면서 연습하면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복, 우리가 그리고 임용고시 이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어려운데 답을 딱 써놓고 보면 우리가 늘 보던 용어야. 대표적인 게 행복, 그다음에 덕, 꼭 나와요. 덕윤리학 나왔죠 앞에? 지금 행복 나오죠. 사람 어떤 사상관을 가지고 내느냐의 문제지 꼭 내더라고요.
또 하나는 의지. 한트하면은 뭐예요? 의지, 선의지. 의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디귿의 이유, 거짓말하는 것이 보편적 법칙이 왜 그러느냐? 사유의 모순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죠. 거짓말을 하다 보면 못 지키잖아요. 아무도 약속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자신의 의식이 자연 법칙이 되기를 이건 왜 그럴까요? 의지 자체에서 이거는 모순이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자기 개발, 내가 자기 개발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건 뭐 게으르면 안 할 수 있죠. 그냥 싫은데 나 게으를 거야 이러기는 힘들다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내가 게으를 거야 하는 그 의욕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의욕이잖아요. 게으른 사람하고 맞지가 않죠. 자기 개발과 관련.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면 이제 표로 만들어서 외우잖아요. 거기 표에 있는 이거는 사유의 모순이고 이거는 의욕의 모순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거기 표를 제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페이지 보시면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나중에 표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 전에는 완전한 의무, 불완전한 의무 나왔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항목을 가지고 어떤 것을 낼 것인가.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 문제는 뭐 설명이 사실 필요할까 싶은 기억에 들어갈 거. 몸은 깨달음에 나오면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지문을 다 공부하면서 했던 이 오래된 지문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번역을 해놓고서 실제로는 용어라고 얘기하면 보리죠, 보리. 보리수. 그러니까 보리수요. 몸은 보리수요. 이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뺐으니까 보리만 써라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과로는 그러니까 낼 게 너무 없긴 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사실 이제 한 9년째 요 형태로 나오다 보면 낼 게 없어요. 좋은 문제를 내고 싶어도 학생들이 다 왠지 예상했을 것 같고 저도 모의고사를 내다 보면 저는 뭐 1년에 8회를 내니까 이 컨텐츠가 막 작년 거보다는 좀 다른 걸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도 없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는 거의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 출제자도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도 깨달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 그림 그려져 있고 거기에 깨달음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볼이라고 따로 굳이 외울 수 있는 지문들이 있냐 없냐 따져보면 있단 말이죠. 다른 개론서들은 볼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보리수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보리의 나무가 이제 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공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니은의 괄호는 아까 1번과 마찬가지로 맞추기 어려운 것. 맞춘 사람은 되게 정말 시간이 많아서 더 철저하게 보는 사람들 정도, 또는 우연찮게 최근에 이 문제를 낸 바탕이 된 이 책이 뭐 불교는 여기서 거기다 나온다 하는 생각에 그냥 달달달 외우신 분들, 아니면 불교에 어느 정도 무슨 소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 맞출지 모르겠지만 정말 틀리라고 낸 문제죠. 이건 뭐 저도 보고서 뭐 도대체 왜 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를 우리가 도덕교사를 뽑는데 과연 이거를 괄호를 맞추고 틀리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문제도 사실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불교 문제가 좋은 게 많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불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 분류한 이 가르침의 방법 이걸 아예 빼버리고 다른 어떤 조건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의 돈점, 그 화의사교에 있는 돈점 용어들을 그냥 가로를 치거나 밑줄을 쳐서 요 용어들을 활용해서 쓰시오. 이게 우리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그동안에. 근데 문제도 애매하고요. 분류한 가르침.
그러니까 아마 낸 분들은 당연히 돈점으로 쓰겠지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 시험 혼자 보려면 안 떠오른단 말이죠. 본인들 낸 사람들은,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내고 답을 보면 아, 내가 잘못 냈구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쓰겠거니 하고 당연히 내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그 문제예요. 하지만 또 그냥 우리가 자기의 관점을 버리고 그냥 쓰면 또 쓸 수 있는 문제예요. 돈점 가지고 쓰지 않더라도 이 우리 가불의 이 지문들은 우리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지속적인 수행 강조했고 한쪽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했다. 사실 이렇게 쓰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아마 돈점을 안 쓴 사람은 점수를 안 주려고 들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는 돈점 쓰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11번. 이 사형제 관련해서도 드디어 이제 생활과 윤리의 범위가 이제 조금씩 침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윤리와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응용윤리라고 해서 그 환경윤리하고 생명윤리 정도만 이제 시험에 날 거라고 이제 우리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활과 윤리가 우리 여러분 선생님 되시면 훨씬 많이 다룰 교과서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도 저도 생각해 보면 이 윤리와 사상 영역을 조금 줄이고 생활과 윤리 영역을 4개인가 그러니까 크게 한 주제씩 내야 되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게 돼 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생활과 윤리 교과서를 좀 열심히 보시고 이 교과서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주 깊진 않아요. 기억니은에 기억에 들어갈 거, 그전에는 동등한 응보, 내가 내 눈 멀게 했으니까 너도,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바로 내가 눈 다쳤다 그래가지고 너한테 그러지 말고 다른 식으로 처벌을 하자. 가치만 갖게 보자. 그래서 이제 등가치 또는 뭐 비례. 근데 뭘 쓰라 그랬는지 저는 아직은 이게 확신이 안 습니다. 두 가지를 다 써놨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사형제와 관련해서 사형제를 왜 하느냐, 찬성하는 쪽에서 가장 큰 논리는 저렇게 사형당하는 걸 봐야 범죄를 안 저질러,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어 이거죠. 미리 막을 수 있어. 예방. 사형제는 예방이죠. 근데 사형제를 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논리가 뭐냐 하면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죽이느냐. 그 외에 심각한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가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잘못 판단하면서 증거를 잘못 보거나 어떤 편견이 있어서 판사가 오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 아까 얘기한 생명. 그리고 세 번째, 악용. 내가 싫어하는 애들 이거 죄 뒤집어 씌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이제 좀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된 나라 있죠. 질서 정연하지 못한 나라들은 그런 일들이 빈번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 3가지 중에 2가지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생활과 윤리 영역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12번 문제는 엄청 긴데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그 교육 과정을 제가 뭐 심심하면 곁에 두고 항상 읽어라 얘기는 하는데 보통 읽어서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다 읽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활과 윤리와 관련한 보통 이제 중학교 교육 과정까지를 우리 중심으로 읽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활과 윤리를 제가 왜 이제 좀 늘어갈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신호를 주는 거죠. 이제 생활과 윤리 열심히 봐라.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여기도 앞에 덕윤리학이 나왔는데 실천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니은이 보였죠. 길리건에 뭐 길리건뿐만 아니라 태펀, 우리는 주로 이제 태펀 쪽을 가지고 내러티브를 많이 보는데 많이 이거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무슨 과정을 통해 이러니까 다 나왔거든요. 내러티브 나왔지, 이야기 나왔지. 뭐 딱 보니까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자 의식 이거란 말이에요. 저자 의식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은 없으니까 저자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저술 또는 뭐 저작 이런 걸 쓰라는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도 사실 좀 기분이 좀 좋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써야 될까? 근데 답은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나와 있으니까 교육과정이. 근데 우리 거기까지 열심히 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어,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질 만한 것인가? 솔직히 문제를 내다 보면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문제 소스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괄호 넣기를 내지 않는 한은 특히 서술형 낸다는 게 이제는 너무 우리가 분석을 해놔가지고 좀 어렵다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한 시간에 이거 하기가 되게 벅차긴 하네요. 전공 B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가 조금 수월하고 B가 어려운 편인데 이제 A가 어려워지니까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되게 막 슬펐다 그래요. B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로. 근데 다행히 B가 조금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뭐 A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B를 의욕적으로 풀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이제 칼포퍼. 저는 칼포퍼를 잊지 않고 올해도 칼포퍼 나올 것 같다고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사실 몰랐고,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 그냥 이거 말고도 우리 칼포퍼는 뭐 점진적 사회공학부터 해가지고 역사주의, 닫힌 사회, 열린 사회 낼 만한 개념 용어들이 많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굳이 또 근데 오류 정도는 충분히 쓰셨고요. 첫 번째 거에서 이제 비판적 합리주의를 쓰신 것 같은데 이 비판적 태도, 근데 비판적 합리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보면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이 지문 자체가 사실 되게 헷갈리게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문해력이 좋은 분들은 약간 그 뒤에 거를 끌어다가 앞에 거를 유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같이 이렇게 좀 여유 있고 할 때는 잘 보이던 것들도 혼자서 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열린 사회 뭐 이런 거 나 열심히 봤는데 어, 관영이 또 나올 줄은. 근데 관영 한 2, 3년 전에 또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기출을 열심히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좀 좁아질 때가 있고요. 요것만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런 전에 나왔던 거가 한 번 더 나왔을 때는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죠. 근데 하여튼 관용을 조금 어렵게 쓰셨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올해 통일 관련 문제가 적어져서 좋긴 한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 그 생활과 윤리 정도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남남 갈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용어도 공식적이라고 하기엔 좀 마음에 안 드는 용어고요. 남남 갈등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또 거기다 이걸 용어로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읽은 분들은 쉬운 문제지만 안 읽었을 때는 유추해내기가 북한을 뭐로 균형 있게 여기에 이중적 뭐 이런 걸 넣는다는 게 안 읽은 사람에게는 저도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북한 문제, 통일 문제는 대책이 없어요. 여기 주어진 그 지문들의 여기 보면 있죠. 평화 통일 방향과 관점. 이것도 읽으시고 또 그 통일원에서 나온 큰 자료 2개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거는 그냥 뭐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순히 읽는다 해서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한 번 문제. 이거는 그거네요. 3번은 우리 늘 짝으로 잘 다니는 피아제와 디르켐 선생님들. 그래서 디르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우리 피아제 선생님은 그러한 사회화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인데 자율성 같지 않은 자율성이라고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나온 거예요, 결국. 그래서
기억 디귿에 들어가는 거 권위, 그리고 디귿은 자기중심성이었죠.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성. 이제 서술형이 본래적 역할, 처벌에 이것도 다행히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풀이에서 뭐 한 번쯤은 또 디르케임이 나오면 이거 아니겠느냐 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규칙에 대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반한 사람을 혼내주는 거잖아요. 질책이죠, 사실은 질책. 그래 강경하게 그래야 다시는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기억의 권위의 도덕적 한계 이게 디르케임과 피아제의 가장 큰 차이죠. 협동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도덕성을 발달시켜야 되는 게 피아제의 목표인데 이걸 저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또 나온다?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바꿔서. 좀 아마 떨리겠지만 이 출제위원이 내기에는 좀 망설임이 있겠지만 나온다 한들 잘못될 게 없어요. 지문만 바꾸면 되니까. 음. 그래서요. 4번. 공리주의 문제는 이제 뭐 늘 나온다고 이제 또 봐야 돼요. 칸트만큼 비중이 같아졌어요. 공리주의와 관련해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저는 이거를 서술형으로 그동안 계속 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공리주의에 자꾸 이런 분위기 이것도 분위기 문제예요. 공리주의자들도 일종의 사회 여론,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을 도덕적이고 좀 알아서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제도, 교육, 여론 요 세 가지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많이 잘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워낙에 요즘 공리주의가 또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칸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이제 예전 기출을 뒤집은 거예요. 이 공리만 가지고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 어때요? 2차 부수적 원리가 있으면 괜찮아 이랬어요. 그럼 부수적 원리와 부수적 원리가 부딪히면 또 어떻게 해? 이러면 다시 공리 제1 원리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기출이 그래서 제가 기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의 생각도 일치하지 않는다. 뭐 어떤 거예요? 서로 질적 우열을 결정하는데 뭐가 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다수가 선호하는 거. 다수가 선호하는 것들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목소리 큰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수가 선호하는 거. 공리주의 문제도 나름 좀 평이한 편이었어요. 그나마. 그리고 낼 만한 문제들. 이런 걸 내주면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좀 헷갈리고 뭐 못 쓸 수야 있겠지만 공부한 분들은 쓸 수 있고 공부 안 한 분들은 못 쓸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아닌 문제들이 사이사이 있는 게 이제 우리 문제죠. 그다음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동양 한국 사상을 전공하면서도 과연 이런 문제를 내야 되는가 하는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쓰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문제도 너무 적고 그렇죠. 수양 방법 세 가지 해서 이걸 1점씩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저는 싫더라고요. 작년에 노자 이 문제도 그랬단 말이죠. 삼보 이런 거를 개념으로 자꾸 그나마 순자는 괜찮습니다. 순자는 개념들을 해도 지장이 없는데 노자 장자는 개념 만들지 말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개념으로 자꾸 규정해가지고 올해도 뭔가 이런 거 하나 나오겠다. 이제 같이 저하고 공부했던 작년에 학생들한테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순자하고 양명 지엽적인 거 낼 때 우리 그 공부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한 번씩 더 봐야 되겠다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렇게 근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짚어줬으면은 뭐 제가 떳떳하고 당당할 텐데 그냥 모호하게 얘기한 게 좀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그러니까 2023년에 양명이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는 사구교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면 화는 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를 해놔야지. 양명의 뭐 수양론 같은 것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하여튼 뒷북을 이렇게 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뒷북을 줄여가야죠. 열심히 우리 하나라도 더
신경 쓸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문제는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좋은 문제. 예라는 문제를 내려면 예만 내야지 예의를 내는 건 이것도 헷갈리고 틀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써놓고 맞았다 생각했다 예의가만 맞게 해준다 이러면 이 예의랑 예의가 다르지 않거든요. 제 기준에는 분명히 두 글자를 썼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내지 말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의를 기억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건 참 제가 싫어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최소한 괄호가 공통된 두 개는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정당성이 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근데 이렇게 어? 기억 하나, 그쵸? 이런 문제들은 정말 무성의한 문제예요. 그러려면 얘만 쓸 수 있게 해줘야죠. 이런 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근데 누구한테 따지죠? 따질 데가 없는 게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일관성, 어떤 문제들은 참 좋은 문제들이, 아까 공리주의 문제 정도는 좋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런 문제는 정말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무성의한 문제죠. 4점짜리, 거기다 4점짜리인데. 차라리 대청명을 가로쳐서 2점으로 내든지.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6번 문제. 이 문제는 앞에 문제의 부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야말로 기억 니은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심각하다. 누가 과연 문제는 잘 만들어 놓고 본인이 직접 풀어보거나 다른 사람이 풀어봤어야 돼요. 그 안에서 서로 크로스해서. 모의고사를 제가 내봐도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틀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저한테 항의를 좀 하죠. 이거 기억니은 바뀐 것 같다, 하나는. 그렇게만 해도 학생들이 이렇게 혼란하는데 혼자 시험 보는데 앞에 감독관한테 이거 기억니은 바뀌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뭐 잘못됐다라고 인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로움과 해로움 외에는 쓸 게 없기 때문에 둘을 뭐 바꿔 써도 괜찮겠다 뭐 하겠지만 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한비자에게 있어서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문제를 누구한테 이롭고 누구한테 해롭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를 바꿔 써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수능이었으면은 그냥 여지없이 했는데 우린 수능은 뭐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참. 그 이번에 하나 뭐 생물인가 그런 건 바꿨잖아요. 그렇죠? 뭐 정답으로 전원 정답 처리했는데 우리는 전원 정답 처리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틀리면. 그렇죠? 뭐까지 맞게 해줄 거냐 이거죠. 그 참 걱정이에요. 그다음에 디귿에 대한 이거는 뭐 혼란에 대한 건 제가 제일 첫 주 1월 첫 주에 제자백과를 하거든요. 이 얘기만 해요. 저는 무조건 각 사상가마다 혼란의 원인을 얘기하고 해결 방법 한 줄씩 쓸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한 줄짜리로. 이번이 그거예요. 결국은 두 개 나왔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묵자는 어떻게 할 거냐. 묵자는 평등한 사람 겸해하고 실질적 이익이 되는 거로 해라.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효 같은 차별적인 사랑 하지 말고 효를 활용하라는 건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세를 활용해서 군주만이 가진 강력한 세를 바탕으로 법치를 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원인들은 다 뭐예요? 육아 쪽에 원인이 있어요. 대체로 육아의 차별적 사랑, 육아의 덕을 가지고는 어렵다. 철저한 제도로 공평한 법을 적용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들. 그냥 보편적이라고 보셔야 돼. 이런 게 우리 시험의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이 용어 순서 이것도 참 잘 만든 문제인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마 이 전체 모든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제일 훌륭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임용 수준에 잘 적응한 문제라고 봤는데 기억 니은을 틀려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다음 7번 문제 가장 좀 슬펐던 문제가 아닐까 이거는 지금도 잘 이제 이 실용주의가 나올 거라는 건 뭐 이번에
아, 너무 실존주의 많이 나왔어. 이건 실용주의야. 그 나와봐야 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가블로 나왔는데, 둘 다 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실용주의를 이제 세 사람이잖아요. 퍼스, 제임스, 듀이. 교과서에도 세 사람 비중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조금씩은 현금값치 해가지고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출제위원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그 기준표와 교과서 그리고 기출 이걸 바탕으로 내면서 자신들이 가진 역량으로 문제를 내는 건데 뭐 문제의 어떤 그 나오는 건 뭐 정당성이 있어요. 근데 내는 방식이 이분은 아마 이명의 문법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아는데 이렇게 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 세계에 대한 진리는 성장한다. 주위에서 성장 이게 벌써 세 번째 나왔기 때문에 성장 쓰기가 쉽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을이 듀이고 갑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제 의심하고 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진리의 성장에 대해서는 뭐 가능해요. 그리고 리을에 들어갈 것 역시 문제 상황 이것도 우리 뭐 듀이하면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가로넣기까지는 그냥 참을만 했는데 이제 이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는 정말 쓰기가 쉽지 않았다 이거죠. 니은을 활용해서 디귿을 주장하는 거. 객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모든 진리는 변화,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접근해 왔는데 지향성과 욕구를 가지고 이걸 활용하라 그러니까 어?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네. 이거예요, 우리 문제는. 그러니까 활용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객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지향성과 욕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지향성이나 욕구는 각각 다르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이 명확한 답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떤 그 개론서를 보고 혹시 이분이 이거 전공자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뭔 답이 있겠죠. 제가 추정하는 답으로는 그거 이상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참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못 쓸 수는 있는데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답,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답 이런 거는 좋은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이번엔 꽤 많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의 결과를 을의 진리관, 듀이의 진리관 뭐죠? 도구주의적 진리관인데 그거를 살려보려면 어떻게 되냐? 문제 해결의 도구이다. 사실 답이 다 나왔어요. 관점이나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도구가 된다 이거잖아요. 앞으로의 같은 문제 상황이 등장했을 때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고 만약에 문제 해결을 또 못하게 되면 새로운 도구를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쓰라는 얘기인지 사실은 뭘 쓰라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한 답 문제 상황 같은 향후 발생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유용한 도구로서의 진리를 갖게 된다. 도구주의적 진리관을 활용하라 그랬으니까요. 근거해서. 근데 이런 문제들은 무슨 대학교 기말고사 같은 거로 내고 나중에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못 써야 돼. 저는 잘 못 썼는데. 이건 가능한데 우리는 시험 보고 나서 피드백이 없는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좀 괴로운 거예요. 이걸 못 썼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답을 좀 알려주면 되죠,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못 써서 미안해요 하면 되는데 안 알려준단 말이죠. 나중에 채점하고 한번 여러분들 이제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답안지는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뭔 소용이냐 이거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괴로운 문제다. 특히 그리고 실용주의 관련한 마땅한 개론서들이 없어요 지금 시중에 읽어볼 만한. 그리고 얘기들이 이 실용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나마 듀이는 괜찮은데 제임스나 퍼스는 글을 연설문을 쓴단 말이죠. 그냥
아주 정합적으로 글을 쓰는, 그리고 읽기 좋은 글들이 아니라서 힘들어요, 정리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개론서도 잘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네, 8번 문제. 갑과 을이 이제 둘 다 이제 어떤 공감 능력을 강조하고 정서주의자들이잖아요. 하나는 우리 마, 마틴 누구죠? 생각이 안 나. 호프만, 마틴 호프만. 마틴만 생각이 나고. 을은 나딩스인데, 호프만도 올해는 안 나오겠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호프만은 항상 뭐로도 내기가 좋은 사람이다. 워낙 얘기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나딩스 역시 마찬가지죠. 워낙 얘기해 놓은 게 많고 용어들이 한 뭐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가로넣기 될 수 있는 게.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내기 좋은 동기적 전치. 그래서 참 많이 맞췄더라고요, 이거는. 이 말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 동기적 전치. 그 다음에 이 호프만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얘기해 놓은 게 너무 많은데, 작년에 제가 준비한 거에서는 호프만의 이 부분은 제가 감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워낙에 뭐 옛날에 좀 했던 얘기고,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길래. 근데 역시 매개적 연상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물어봤고, 5가지, 앞에서 얘기한 거 3가지는 좀 단순하고 수동적이고, 이런 거고, 뒤에는 이제 복잡하고 인지가 좀 들어가는 그 얘기까지가 이제 문제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딩스 문제는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딱 좋은 거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내기 얼마나 좋아요. 배려, 그냥 배려만 받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나한테 뭔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하는 사람도 기분과 여러 가지가 좋아지니까 계속 보람 있는 행위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배려를 계속 할 수 있게 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내기가 딱 좋은 거였으니까 이번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딩스 문제는 참 좋았지만 그 호프만 문제는 또 쉽지 않았다. 어디까지 좀 지엽적으로 해야 되고, 지나간 것도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니까 방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보여줬고요. 9번 문제로 가서요. 이것도 결국에는 또 나온 거죠. 원조는 정말, 이것도 생활과 윤리 영역이죠. 그러고 보니 꽤 많은 거예요. 생활과 윤리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는. 그 원조도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그냥 무조건 나올 것 같다. 근데 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 또 나왔고요. 근데 이제 앞에 설명이 다 있어가지고 기억은 그냥 던져준 문제에 가깝고, 니은 만민법, 이 롤즈의 저작 3가지, 그쵸?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 만민법에서 원조를 다루고, 또 그 정의의 원칙을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적용하겠다. 그 얘기까지만 했는데 이제 만민법을 가로로 낼 줄은 또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는. 그리고 원조 받는 국가는 불리한 여건에 질서 정연하지 못한 사회고, 원조를 하는 나라는 질서 정연한 사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핵심을 좀 약간은 비껴간, 이제 의무로 보통 보고 있는 이유 자체 같은 거, 그리고 어디까지 해줄 거냐, 그거를 저는 중점적으로 봤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를 못 쓰기는 또 쉽지 않은 거예요. 만민법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유추하기가.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서요. 이 문제야말로 정말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동양률 주의 문제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퇴계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주의와 퇴계는 한 모음이거든요.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발설 제외하고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기억 니은을 여러 개로 준 건 좋은데, 일단 기억이 좀 과도하고, 괄호는 한 3개, 4개 최대. 이렇게 막 6개인가 뭐 되죠? 기억이. 5개인가요?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우리는 이제 태극만 보는데 무극이 태극. 이제 철학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윤리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이 안에는 윤리, 우리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심성론으로 넘어가기 위한 바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심성론적인 걸 하나를 물어봐야죠. 근데 그냥 철학으로 끝내버리는. 무극이 태극의 의미가 뭐냐? 태극. 그래서 무극. 이는 뭐예요? 제가 원래 철학 전공에 또 동양 또 성리학 아닙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이 문제를 보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어, 도대체 이거와 이거를 의미를 연결 짓는다는 게 문제가 뭐예요? 니은에 대한 갑의 입장을 무국에 대한 갑의 입장을 괄호 안에 기억과 관련한 문제 자체도 말이 그러니까 그냥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라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 무국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없는 건데 한마디로 뭐냐 하면 있지만 없는 거 이거예요. 없지만 있고 두 가지 쓰라면 사실 그렇게 써야죠. 니은에 대한 갑의 입장을 쓰셔 하면 농담 삼아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거 두 가지 쓰라면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억과 관련해서 태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태극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무극은 실제로 도대체 이 태극이 왜 태극이고 멋진 우리 성리학의 기본 바탕이 되느냐를 무극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학원 수업 무슨 뭐 스터디하면서 우리 대학원에서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당장에 눈이 동그래지실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답은 제가 써놨죠. 그걸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 보려고. 그 형상이 없고 또 다음이 없는 이 무극한 태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돼요? 만물의 생성 원리도 되고 또 조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썼을 것 같은데 출제자에게 좀 물어보고 어떤 책에 어떤 걸 보고 쓰셨냐고 이 문제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차라리 무극과 태극의 관계를 무극한 태극이다. 태극이 모든 만물 조화 원리가 되고 하는 것은 결국 무극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런 걸 쓸 수 있게 답을 유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의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출 분석하기 전까지는 여러 의견을 또 수렴해서 다시 최종 정답을 한번 그러니까 어떠한 개론서들을 또 들이밀면서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과연 그 권위가 제가 그래서 뭐 풍울한 책, 뭐 진례책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는 이 답을 뽑아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뭐 어떤 성리학 수업을 해서 무슨 뭘 가지고 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렇게 내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두 번째 기억 니은까지도 좀 황당하긴 했는데 무극을 물어봤구나. 뭘 쓰라는 건지. 11번 문제는 익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올 거라고 되게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성문 중에서도 제 2문 쪽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1문으로 정문으로 다시 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정문이 또 뚫려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정문에서도 나올 만한 것들을 기대한 거 굉장히 많았는데 또 그냥 약간 옆쪽을 찔리니까 아마 당황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이러면 여기서 벌써 뭔가 홀리고 우리가 정신이 좀 어질어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 니은에 들어갈 것은 결국에 이번엔 좀 그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되지만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문해력.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뭔가 그 관련된 용어들을 유추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 얘기는 혼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찬찬히 생각해 보면 뭐를 해볼 수 있지만 혼자서는 떠올리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건 뭐냐? 다양하고도 많이 보고
정말 부지런히 체크해 나간 분들은 그러한 유추라든지 순간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가 1년 동안에 일관되고 좀 꾸준하고 폭넓으면서도 그러니까 정말 뭐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공부는. 이제는 진짜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답은 그렇게 됐고요. 뭐 역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우리 여기 요 선생님 책에서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하고 또 하나 책에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도 뭐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고요. 지금 2년째 나왔는데 이제 3년째 연속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나바에츠가 안 나왔으니 내년에는 당연히 또 나오는데 그분은 더 많은 또 영역이 있잖아요. 하여튼 준비가 철저해져야 되겠다는 거. 진짜 만만치 않아졌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설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